지난 영상에 이어 코카콜라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서 캔들러는 코카콜라 컴퍼니의 CEO로 있는 동안 코카콜라를 성공적으로 미국 전역에 보급하며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던 1919년 당시 조지아 트러스트 컴퍼니 회장이던 어니스트 우드러프는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2,500만 달러의 코카콜라 컴퍼니를 인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지아 트러스트 컴퍼니는 지금의 선트러스트 은행의 전신으로 한동안 코카콜라 레시피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어니스트 우드러프는 코카콜라 컴퍼니를 인수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보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고, 코카콜라의 가장 핵심인 코카콜라 원액 레시피 공식은 뉴욕 보증은행 금고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컴퍼니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기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해 코카콜라의 원료 중 하나인 설탕값이 급등했으며 1200명 가까이 되던 보틀러들과의 합의와 짝퉁 브랜드와의 상표권 소송 등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는 폭락하는 상황이 겹쳤던 겁니다. 3년간 혼자서 전전긍긍하던 어니스트는 결국 자신의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로버트 우드러프는 트럭을 판매하던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여 클리블랜드에 있는 화이트 모터 컴퍼니에 스카웃되었으며 이후 초고속으로 부사장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사업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로버트라면 코카콜라 컴퍼니를 위기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코카콜라 컴퍼니로 올 경우 평소에 받던 연봉보다 5만 달러 정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안정보다는 도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1923년 4월 28일 로버트 우드러프는 33살의 나이로 코카콜라 컴퍼니의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코카콜라의 재정비를 시작한 로버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연 코카콜라의 품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코카콜라 원액은 본사에서만 제조했기 때문에 코카콜라 원액은 일정하게 공급되었지만, 실제로 보틀러들이 제조하는 완제품이나 소다 파운틴으로 제조한 탄산수를 섞어 만드는 판매원과 같이 누가 최종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코카콜라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언제 어디서나 코카콜라를 마시게 되더라도 항상 동일한 맛과 서비스의 코카콜라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품질 관리부를 만들어 시럽과 탄산수의 비율뿐 아니라 종업원의 복장 규정, 위생 규정 등 맛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틀링 공정에도 코카콜라 병이 생산되는 매 단계마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로버트는 제조뿐 아니라 판매 영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는 당시 냉장고의 가정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들이 코카콜라를 한번 구매할 때 여러 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손잡이가 있는 식스팩 캐리어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음료나 맥주를 6팩씩 묶어서 파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버트의 경영 전략 덕분에 코카콜라 컴퍼니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가 생산 시스템을 잘 정비한 덕분에 코카콜라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그렇게 1920년대까지 중국, 홍콩, 필리핀, 중앙아메리카 및 유럽 시장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이라는 좋은 무대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로버트는 미국 선수들에게 코카콜라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선수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PPL 마케팅이었던 겁니다. 또한 코카콜라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입은 판매원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코카콜라 병을 판매하며 열심히 홍보한 끝에 올림픽 이후 코카콜라의 인지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버트는 미군이 코카콜라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 병당 5센트의 가격으로 미군에 코카콜라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만 무려 50억 병의 코카콜라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코카콜라는 전 세계 시장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코카콜라는 독일의 코카콜라 원액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는 음료가 있으니 바로 환타입니다. 환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는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미군과 함께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코카콜라는 하루 평균 19억 잔, 1초에 21,990만 잔이 판매되고 있으며 음료업계 부동의 1위 브랜드이자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 글로벌 브랜드 가치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코카콜라의 품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사 내에 기술부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코카콜라 전용 아이스박스인 글라스코 쿨러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1933년에는 손잡이만 당기면 탄산수와 시럽을 자동으로 혼합해주는 돌마스터 디스펜서라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코카콜라 기술부는 계속해서 코카콜라 머신의 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 1937년에는 밀스 47이란 기계가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즉석 제조된 코카콜라를 구입하거나 완제 코카콜라 병을 사서 마셨으나 밀스 47은 기계 안에 코카콜라가 차갑게 유지되는 기술과 코인으로 자동 결제되는 기술이 합쳐진 음료 자동 판매기였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덕분에 코카콜라를 더욱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돌 디럭스 디스펜서, 벤도 44, 돌 스테이션 디스펜서, 피크닉 쿨러 등 디자인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그러던 1960년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는 한 기계에서 여러 종류의 병음료, 캔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자동 판매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코카콜라는 보틀러 외의 다른 업체에 처음으로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2009년에는 코카콜라 프리스타일 디스펜서가 개발됩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장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사실 코카콜라가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시럽과 탄산수의 제조 비율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미량 투여 기술이라는 첨단 기술이 개발되면서 100칼로리 이상부터 0칼로리까지 70단계의 옵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카페인, 탄산량 조절 등 말 그대로 이용자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취향에 따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1985년 코카콜라는 펩시와 함께 챌린저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명 우주 콜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코카콜라만 우주 식량으로 포함되었었지만 펩시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결국 나사는 코카콜라와 펩시 모두 가져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주여행이 결정은 됐지만 두 회사는 커다란 숙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 콜라 마시는 걸 가능하게 하는 일. 지구에서 콜라캔을 따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며 거품도 만들고 톡 쏘는 청량감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어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지 못하고 음료 곳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때문에 탄산음료의 핵심인 톡 쏘는 맛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우주에서 자사콜라를 마시는 게 가능하게 하는 우주음료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는 25만 달러를 들여 모기 스프레이 같이 노즐을 누르면 용기 내 콜라 액체와 이산화탄소가 섞여 분사되는 방식의 특수 코카콜라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무려 1,4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쉐이빙 크림통 형태의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두 용기는 같은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두 용기 모두 기체나 액체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우주를 무대로 펼쳐진 코카콜라와 펩시의 콜라 전쟁. 과연 결과는 무승부. 사실 무승부라기보다 둘 다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챌린저호 우주 비행사들은 콜라캔의 기능과 맛을 테스트하기 위해 코카콜라와 펩시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반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주에서는 탄산이 액체 상태로 남아있어서 지구에서보다 탄산을 훨씬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차서 트림을 자주 해야 했는데 이때 탄산이 녹아있는 액체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젖은 트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선 내부는 냉장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콜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1995년 코카콜라는 우주선용 콜라 디스펜서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디스펜서에는 자체 냉장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고 봉인된 컵에 연결하여 음료를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96년에는 2세대 디스펜서가 탑재되는데 여기엔 심지어 파워에이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95년 코카콜라는 처음으로 광고 모델을 활용하여 지명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의 모델은 힐다 클라크라는 미국 뮤지컬 배우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상류층의 전통 복장을 입은 백인 귀부인이 콜라가 담긴 유리잔을 우아하게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림 속 쟁반에는 드링크 코카콜라 5센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힐다 클라크의 광고는 1890년대 동안 쭉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31년 코카콜라 컴퍼니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름에는 아주 불티나게 팔리던 코카콜라가 겨울만 되면 판매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 이꼴 더울 때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컴퍼니는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즐길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산타클로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863년 미국의 시사 만화가였던 토마스 나스트가 자신이 해석한 산타클로스를 그리게 되는데 풍성한 수염과 푸근한 외양에 까만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산타는 근엄하고 엄격한 이미지였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미국의 화가이자 광고 일러스트레이터였던 헤든 선드블럼에게 좀 더 현실적이면서 상징적이고 긍정적인 산타클로스를 그려달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헤든 선드블럼은 콜라 거품을 표현한 풍성한 하얀 수염과 코카콜라의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고 커다란 벨트를 찼으며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듯한 인자하고 유쾌한 미소를 가진 빨간 옷의 산타 할아버지 모습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초대박이 납니다. 겨울은 산타, 산타는 코카콜라 하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으며 실제로 겨울 판매량 급증으로 증명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모습은 바로 이 코카콜라의 광고 때문입니다.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 바로 북극곰. 그런데 북극곰이 산타클로스보다 더 빨리 코카콜라 광고에 데뷔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 1922년 코카콜라 프랑스 지사의 인쇄 광고에 북극곰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북극곰이 시원한 코카콜라를 태양에게 먹여주는 광고였습니다. 이후에도 북극곰은 가끔씩 광고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난 1992년 코카콜라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광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제작자이던 켄 슈튜어트는 코카콜라의 새로운 광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마땅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튜어트의 반려견이던 모건이 갑자기 뛰어들어온 겁니다. 모건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는데 생긴 게 꼭 북극곰을 닮아서 스튜어트는 모건에게 아기 북극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건이 달려들어온 그 순간 북극곰이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북극곰이란 주인공을 설정한 뒤 북극곰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영화를 보며 코카콜라를 마시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오로라를 보면서 코카콜라를 마시는 스토리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광고에 나오는 북극곰의 목소리도 바로 켄 슈튜어트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이후 1994년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노는 북극곰, 1997년에는 아기 물개와 함께 사이좋게 코카콜라를 나눠 마시는 북극곰, 1998년에는 엄마에게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북극곰 등 이후에도 꾸준히 광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카콜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